특히 이 미국 정부가 약달러를 원하니까 달러가 쭉 빠지잖아요. 물론 미국 정부가 달러를 다 뭐 그게 뭐 조작한다 이런 건 볼 수 없어요. 달러 뭐 하루 그 거래 대금이 뭐 4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군가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국의 뭐 구두 개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한 방향으로 밀어가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강의 하나를 뭐 찍을 거 없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 제 작은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는데 오랜만에 댓글이 달려서 들어가서 좀 봤더니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가지고 그냥 이제 답변을 다는 것도 좋은데 간단하게 달았습니다만은 영상으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나 뭐 이렇게 SNS에서는 이제 뭐 그 내용 이런 거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파악하는데 더 용이하게 쓰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봤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달러 약세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크크크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0이 됐으니까 아직도 달러 약세가 될 것 같냐?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이제 그냥 이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남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언제 강의를 보시고 이렇게 달아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도 저는 더 이상 달러가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갈 수 있겠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약세라고 말하기는 없겠지만 이제 109가 뭐 109, 110이 됐다가 뭐 107 정도 되는 게 약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달러 강세가 피크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적 영상을 보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의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댓글 민심을 보니까 이제 그 환율이 이제 시장에 좀 뭐 사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오늘이 1362원까지 찍었으니까 금융위 이후로는 이제 최고로 원화가 달러 대비 약해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게 그 사실 뭐 105 이런 데 약간 꺾일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거짓말같이 110으로 인덱스 기준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장기화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 채널에도 이런 댓글이 달린 거겠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댓글이 달리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운전 중이라고 이제 신호를 받았을 때 답변을 잠깐 달았어요. 네, 꼭 달러가 아니라도 뭐든지 한 방향으로 영원히 가는 건 이제 없다. 라고 저는 이제 원래 그런 주의니까 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뭐 달러가 됐던 뭐 아니면 주가가 됐던 뭐 하락이든 상방이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장기 평균에 수렴한다는 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강의 때 그런 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짧게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또 이제 답변에도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케인즈의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 한마디로 이제 뭐 길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길게 보다 뭐 이렇게 뭐 틀리면 이제 길게 보자 이렇게 변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답변한다는 건데 일단은 케인즈는 이런 말을 한 적은 있는데 이 용도로 쓰진 않았어요. 케인즈가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잠깐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야 뭐 나중에 달러가 다시 약세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말 누가 못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용도로도 흔히 조금 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케인즈가 이 말했던 건 이제 투자에 있어서 그래 존버하면 된다 뭐 이런 그 사람들한테 존버충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용도로 쓴 게 아니고 케인즈가 이제 원래 이제 재정 정책을 이제 좀 극단적으로 쓰자. 예전에도 이제 재정 정책이 뭐 없지는 않았었는데 케인즈 이전에도 이제 뭐 재정 정책이 없는 건 아니었고 통화 정책도 근본이 제했지만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극단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의로 재정 적자를 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자. 그래서 총수요를 자극하자. 이 얘기를 이제 케인즈가 한 거고 이제 케인즈가 정말 유명한 게 이 총수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니 뭐 정부가 뭐
굳이 이렇게 적자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경기가 나빠지고 하면 좀 나쁜 기업들은 사라지고 할 건데 그냥 내비둬도 될 거야. 라고 이제 반대하는 그 미국에는 특히나 재정 건전주의자가 많으니까 이게 굳이 적자까지 봐봐야 뭐 별로 좋을 거 없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망할 거 망하고 하면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장기적으로 좋아지겠지.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모두는 죽는다. 한마디로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지금 이 대공황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소 어이없게 들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는 회복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약간 어떤 의미로 쓰시는지 알겠는데 그 일단은 케인즈는 그런 용도로 얘기를 하진 않았다는 거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오랜만에 이제 자주 보던 글귀로 답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거는 이때 쓰는 말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죽을 정도로 안 기다려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 환율이 그러면 5천만 원이래 5천 원 정도 간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말씀이 없으셨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 답변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뭐 티카티카 할 필요 없이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달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한번 보죠.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제 하얀색이 달러고요. 빨간색은 이제 원화인데 이제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환율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환율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달러가 올라갈 때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시라고 이렇게 한국 그 원화 환율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거 빠지는 거죠.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좀 길게 볼까요? 이게 뭐 한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쭉 빠졌다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점 망하다가 다 망하면 그래도 믿을 건 미국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달러가 이제 반등을 했고 이제 달러가 반등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아주 그냥 금융위기 이전에는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미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더 인기가 많았는데 금융위기 오고 나니까 미국도 안 좋아지지만 이제 우리는 보시다시피 원화 가치가 이제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그 이후로 이때가 저점이잖아요. 그 이후로 가장 낮아진 상태다. 그냥 금융위기 이전 뭐 해도 굉장히 좀 역대급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달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러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때 뭐 이럴 때는 이제 그 약간 반등이 나왔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박스권이라고 한 이게 그 80대, 90 초반, 뭐 80대 초반에서 이제 한동안 좀 와리가리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미국이 1차 양정화나 2차 양정화나 뭐 그리고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QE도 양정화나 뭐 3.5까지 하면서 돈을 막 풀다 보니까 뭐 그냥 달러는 그 안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2014년 7월에 미친 급등을 합니다. 뭐 이때는 뭐 달러가 뭘 했다기보다 이제 이때는 이제 달러는 더 이상 돈을 찍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금리는 제로지만 이제 양적 완화는 이제 멈춰진 상황이었는데 유럽이 2014년 7월에 이제 그 유명한 뭐든지 하겠다는 발언을 이제 드라기가 하면서 미국식 양적 완화를 이제 유럽에서도 도입을 했는데 역시 이제 늦게 배운 놈이 이제 늦게 배운 도둑들이 이제 밤새는 줄 모른다고 이제 미국보다 더 어떻게 보면 또 강하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또 일본에서도 이제 1차 아베노믹스도 있었지만 2차 아베노믹스가 약간 이제 그 약간 기술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한창 유행했던 말이죠. 환율 전쟁, 뭐 이렇게 화폐 전쟁 이런 거 많이 책도 막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했던 거 기억이 났을 겁니다. 어찌 됐든 엔화하고 유로화가 엄청나게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달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쭉 올라갔죠. 일단 그래서 이제 레벨업이 됐습니다. 레벨업이 됐고 금융위기 뭐 이전 상황보다 이제 확실히 레벨업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좀 크게 해놓을 걸 이렇게 제가 이거 화면을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15년 연말부터 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에 들어가기도 했고 물론 들어간다고 해놓고 1년에 4번 한다고 했지만 2016년에도 이제 한 번밖에 못하고 어쨌든 속도 조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와리가리가 있었는데 2016년쯤 들어가면서 달러가 다시금 또 좀 강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짧지만 박스권을 이제 뚫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때가 이제 특히 이제 2016년 연말 갈수록 2016년 연말에 뭐가 있었죠?
이 반등하고 올라올 때는 이제 브렉시트가 있었죠. 브렉시트가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이 브렉시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돈을 더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달러도 약간 또 올라가고 있었는데 연말 되니까 이제 유럽의 이슈가 아니라 그때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점점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고 나니까 그때 달러 인덱스가 103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왜? 트럼프는 뭐 그냥 미국 우선주의지, 아메리칸 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뭔가 성장을 이제 다른 나라의 성장을 뺏어와가지고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 베팅을 하다 보니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미국에 베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근데 딱 당선되고 대통령이 취임한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그 당선 때 시장의 기대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일단은 그때는 뭐 무역 분쟁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첫 해는 뭘 했습니까? 트럼프 취임 첫 해는 그냥 법인세 인하에다가 힘을 썼고, 그리고 약달러를 원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기억나시겠지만 금리 계속 올린다고 제롬 파월 제 자를 수 없냐, 자기가 이제 임명을 해놓고는 자기가 자를 수 없냐고 막 알아보고 막 화를 내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때문에 달러가 강해졌다가 트럼프가 약달러를 분명히 원하니까 달러가 쭉 빠지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도 아마 우리나라 그 환율 저점이 그 1,050원 정도 갔을 겁니다. 한 2018년 한 4월 정도에 요때가 이제 그 1,050원 정도였는데, 요때가 이제 그 4월 정도, 그때 이제 아마 뭐 뉴스나 이런 거 뒤져보시면 전부 다 이제 환율이 이제 세 자리 간다, 노무현 때처럼 920원 막 다 그 얘기 했었어요.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역시 또 거짓말같이 반등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2018년 5월부터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죠.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중국, 한국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교육량이 줄어드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달러가 좀 상승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17년 정도 되면은 그 연준이 금리를 3번 올리고요. 2018년에는 이제 금리를 4번 올리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긴축을 하면서 점점 달러는 점진적으로 강해져 갑니다. 그때 2018년 마지막 금리 인상, 네 번째 금리 인상 때 이제 그때 한번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트럼프가 이제 해고할 수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시장의 충격을 받은 거에도 눌리고, 트럼프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금리 인상을 약간 그 2019년부터 동결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상승하다가 고개가 좀 꺾였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가 온 거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때 한번 충격을 크게 받았다가 역시 믿을 건 달러밖에 없대서 뛰었다가 또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찍으니까 달러가 쭉 빠지면서 우리가 하락장이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냥 이제 달러의 스토리를 그냥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끝도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 생각은 어떠냐면, 지금 대충 봐도 뭐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이나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이 정도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팔아둬야 될 시기 아닌가요? 이제 각도가 너무 좀 그렇기도 하고, 요때도 한 이 정도 업을 했다가 이제 약간 이제 뭐 급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그 더 이상 급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미국 정부가 약달러를 원하니까 달러가 쭉 빠지잖아요. 물론 미국 정부가 달러를 다 뭐 조작한다 이런 건 볼 수 없어요. 달러 뭐 하루 그 거래 대금이 뭐 4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군가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국의 뭐 구두 개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한 방향으로 밀어가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이때 내려간 거는 그 트럼프의 성향상 시장이 미리 땡겨 올려놨는데 훅 내려간 이유는, 그때 그리고 미국이 나빴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나스닥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때. 일단은 뭐 법인세를 깎아주니까 뭐 회사는 수익이 늘지 않아도 세금 깎은 것만큼 이익이 늘어나니 그냥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럼 이제 다들 이제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자, 뭐
그런 거였고 미국 또 트럼프가 뭐 송환세를 없애가지고 해외 법인에서 번 미국의 해외 법인이 번 달러를 뭐 본국에 송환할 때도 이자도 깎아주고 해가지고 본국으로 달러를 또 많이 들어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경제를 자극할 만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는 약세를 간 거는 트럼프가 약세를 원하는 걸 뚜렷이 했기 때문이에요. 어. 그 시장이 그렇게 가니까. 근데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달러 약한 게 중요해? 달러 강한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해?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그러면 금리 높여야 되고, 그리고 미국도 대부분 사오잖아요. 미국 그 안에서 뭐 원유 같은 거야 뭐 자급자족이 된다 하더라도 그 미국의 경제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소비를 그 엄청난 소비를 충당할 만한 공급 라인이 미국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와야지. 근데 사오는 것도 이제 결국에 그게 수입 물가인 것이고 수입 물가면 당연히 이렇게 달러가 강하면 물가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강하면 그냥 금리 올린 효과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굳이 강달러가 다소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미국은 약간 강달러를 원하고 있는 게 이제 당연히 추측이 되고 유럽하고 뭐 이게 중국 같은 데서는 계속 이제 중국 뭐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원래 강달러라고 하면 그 유동성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내에서 문제고 뭐 대표적인 IMF 외환위기죠. 그럼 이제 한국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높아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도 달러가 강하니까 원화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앞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도 글로벌 유병 그 단기 자금 달러 뭐 그냥 대부분 달러겠죠. 기축통화 달러니까 단기 자금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달러 현금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달러를 웃돈 주고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유로 달러가 강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 유동성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왜 흑자보도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강남에 아파트 있고 뭐 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가지고 카드값을 못 내면 그게 연체니까. 그 연체가 계속되고 하면 신용도도 나빠지고 뭐 이렇게 그게 흑자 부도의 출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이 미국 달러 그러니까 미국한테 베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차트 띄워놓은 게 뭐냐면 이게 그 지금 유럽이 정말 힘듭니다. 그죠? 뭐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정말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는 뭐 훨씬 나은 거. 그 지금 오늘도 10% 빠지고 있고 여하튼 그 천연가스 그, 그 스케줄에도 없는 점검을 한다고 가스를 잠그고 하면서 이제 푸틴이 그 유럽의 멱살을 가스로 흔들고 있는데 그게 유럽 가스가 한 뭐 평상시에서 80에서 한 100 정도 하던 게 뭐 한 400 얼마까지 거의 4배를 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게 한 200 얼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 힘들고요. 그래서 공급자 물가 뭐 PPI가 뭐 30 몇 프로가 찍히고 거의 이제 전산 오류가 아닐까. 그게 팝업이 뜨면 이건 전산 오류다. 이게는 3.3 몇 프로인데 점을 뒤에 찍었거나 뭐 이런 건데 아니고 진짜 그게 오류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그 유럽이 그렇게 됐고 중국 보세요. 정말 농담 같이 또 그 제로 코로나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인구 2,100만 도시 뭐 물론 작게 한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원래 상해도 원래는 한 보름 안 되게 한다고 했다가 결국에 한 달 거의 2달을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뭐 4일이 뭐 열흘 되지 말란 법 없고 열흘이 뭐 한 달 되지 말란 법 없으니까 2,100만 도시도 그렇고 거기는 완전 봉쇄고 다른 데도 거의 준봉쇄가 꽤 많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이 아니고 이제 경기 둔화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10월 며칠인가요? 그 이제 그 시진핑 이제 당 대회 하잖아요. 그 연임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적어도 그 날짜까지는 제로 코로나를 확실히 그러니까 코로나 퍼지면 또 그 중요한 회의 날 그 분위기 안 좋으니까 꽉꽉 잡겠죠. 그러니까 위안화 또 약해지고 뭐 유럽은 이제 뭐 거의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엔화는 뭐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로다 총재가 엔화는 뭐 어찌됐든 완화를 하는 거에 방법이 없다라고 아예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투기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제일 힘든 데가 어디겠어요? 유럽이겠죠. 유로 숏치고 달러 롱 잡는 거죠. 근데 유럽이 더 망할 것 같다는 게 많을 것 같으면 유로 숏이 달러 롱보다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유로 숏은 좀 줄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높은 거는 여기입니다. 달러에 이제 투기적, 그러니까 달러가 더 갈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돈 냄새를 맡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내가 103 정도이면 이 상황 보니까 한 107 넘을 것 같아라고 이제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110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롱을 잡는다. 이게 그 쉽지 않아. 정말 그게 야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113까지 가지 말란 법 없고 120 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지금 이제 그 상승 요인이라는 것들은 이제 유럽의 에너지 그것도 두 탕을 해 먹었잖아요. 그 유럽 에너지가 뭐 우크라이나 터졌을 때 한번 그 난리를 치고 또 최근에 또 한 번 했지. 중국도 제로 코로나 그때 상해 때 한 번 한 거 이번에 또 하면 또 우려 먹었지. 그리고 일본도 뭐 일본은 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 같은 재료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힘이 떨어지거든요. 같은 사람도 왜 그 고백을 했는데 처음에 차일 때 그렇지 두 번 세 번 차이면 별로 마음이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달러에다가 로기를 한다. 뭐 모르는 일이지만 이것도 이제 적당히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원인이 어찌됐든 이 모든 달러 강세를 만든 이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 첫 번째 줄기세포는 뭐냐? 물가 때문이죠. 물가. 근데 물가가 이제 선행지표. 선행지표는 미리 꺾여 있고 달러는 지금 여기까지 그게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거의 고점, 오늘이 고점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거의 고점에 다 와 있는 거 아닌가.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이 되니까 또 QT 얘기가 나오고 이제 QT가 이제 양적 긴축을 이제 두 배로 하니까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당연합니다. 이게 유동성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한테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한도를 이제 두 배 늘렸고 이 원래도 적자났는데 이제 두 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식의 양적 긴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거죠. 이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늘리는 게 어려울까요? 처음 한번 해보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맞게 생겼는데 맞기 직전이 아플까? 한 대 맞았는데 다음 이제 한 대 더 맞아야 될 때가 아플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증액도 중요하지만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이야 증액한다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럼 6월 중순에 QT 처음 이제 양적 긴축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뭐 그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이제 두 배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중순에 이제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얀색이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인데 오히려 마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악재가 노출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금리 떨어진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니 양적 긴축은 연준이 채권을 이제 파는 거니까 공급이 느는 거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전에 하다가 막상 시작하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 빼다 공플리죠. 그러니까 연준이 6월 15일쯤, 그러니까 6월 14일, 뭐 15일 그때부터 이제 팔 거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13일, 14일 때는 뭐 그냥 가만히 있다 내일 파는 날부터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이게 예정 얼마를 어떻게 팔 건지 다 예정해놓으면 미리 다 하지. 미리 다 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무슨 주식을 갖고 있다. 근데 대주주가 이 전체 유통 주식의 막 3분의 1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9월 14일 날 겁나게 팔아 제낄 거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까요? 지금 팔아야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번 쭉 빠지고 나면 그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될 수도. 물론 뭐 채권 시장이 꼭 이 생각으로 움직였다고는 건 보장 못해요. 내가 뭐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금리 움직임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때가 그거 금리 고점이었거든요. 양적 긴축 시작할 때가 10년물도 그렇고 그 보라색 또 거의 똑같죠. 2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9월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9월 중순부터 이제 증액이 될 건데 그러면 오히려 이게 빠지다가 오히려 그때 오히려 또 이게 메타공폴리가 되고 하필 그때가 9월 13일 맞죠? 그때가 이제 8월 CPI가 이제 발표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이제 물가가 더 내려갈 거라는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 시장의 악재 노출, 재료 노출 그리고 이제 물가가 그러니까 연준은 잭슨홀부터 이제 긴축의 분위기는 한껏 세워놨지만 그 긴축의 목표인 물가가 꺾이는 게 확인되면 연준이 계속 긴축을 강하게 부르짖기에는 뭔가 허망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시장이 그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좀 바뀔 수도 있고 달러도 뭐 어느 수준까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뭐 환율은 뭐 다른 것도 예측이 안 되지만 특히 환율은 특히나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쯤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냐. 만약 변곡점이 온다면 그때일 가능성이 조금 더 다른 날보다 높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달러가 강하고 뭐 환율이 어떻게 되고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뭐 메인 뉴스 보면 이제 뭐 나라 경제가 다 망하고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가 그냥 한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작년 한 10월 11월 때처럼 그냥 다 주식 사가지고 나스닥 사가지고 이제 콱 투더문 할 때가 이제 고점이었고 지금 또 이렇게 되면 그 약간 쌍바닥을 완성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번 쭉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좀 빠지는 거잖아요. 이제 잭슨홀 이후로 그래서 약간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여러분 물가가 안 올랐으면 올해 초부터 올해 내내 시장이 이랬겠습니까? 물가가 터지지 않았으면 연준이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론 뭐 테이퍼링하고 언젠가는 올렸겠지만 예전에 이 물가 얘기 나오기 전에 재작년 뭐 작년 그 골드만삭스니 JP 모건이니 금리 전망 보세요. 2023년의 첫 인상입니다. 근데 이제 물가가 터지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연준 기준금리가 뭐 거의 4% 가까이 돼 있을 텐데 4% 거나 거의 다 왔구나 할 텐데 물가가 치솟을 때 금리가 제로일 때 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 물가가 터지는 제로 금리는 좀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 올리는 거 하고 물가는 이제 높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기준금리는 4%까지 와 있으면 어느 쪽에서 더 연준이 마음이 급하겠냐는 거죠. 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는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가 좀 돼가고 있지 않나? 돼가고 있지 않나? 지금 일단은 뭐 위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유럽 에너지 여전히 절대값이 비쌉니다. 높습니다만 일단은 좀 빠르게 급등한 것들 뭐 여전히 높지만 조금 많이 한 최근 일주일간 한 30% 빠지더니 오늘도 지금은 확인 안 했는데 좀 전에 보니까 한 10% 빠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 그리고 어제 제가 뭐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도 물가가 천천히 내려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 빨리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달러도 더 빨리 내려올 수도 있다. 왜? 지금이야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강달러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죠. 근데 물가가 피크아웃되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가 보이면 이제부터는 경기가 중요한데 강달러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을 훼손시키잖아요. 지금은 물가 때문에 피해 보는 게 더 크니까 그걸 감수하더라도 강달러를 지지하다가 물가가 이제 더 이상은 가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연말 되고 하면 이제
기고 효과 때문에 물가가 더 빨리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를 피하거나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강달러를 좀 이게 방향을 좀 바꾸는 을 원한다는 언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이 그걸 눈치채면 투기적 포지션들이 빠른 청산이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달러인덱스가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그래서 좀 더 가까워졌다는 이제 댓글을 달려다가 이렇게 이걸 다 적으려고 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예전에 이제 120일 넘었던 적이 있죠. 달러 인덱스가 그때가 닷컴 버블 때입니다. 그냥 모든 시장이 그냥 아주 그냥 작살이 나면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 해서 지금 110까지 와 있던 이 달러 인덱스가 뭐 123 이렇게 더 가고 우리나라 환율 뭐 1,500원, 뭐 1,600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레벨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이제 닷컴 버블 정도의 그 시장 패닉은 와야 되는데 좀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닷컴 버블까지는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안 간다면은 거의 다운 거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일단 뭐 유럽의 하이힐드나 이런 것들 좀 약한 고리들 체크를 하면서 그 닷컴 버블 수준으로 이제 가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율이 이 정도 되면 무슨 사단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압이라든지 뭐 각종 시장에서는 달러 조달에는 크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길게 보면 이제는 이제 달러에서 이제 원화로 한번 바꿔볼 만한 시기도 오히려 생각해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고요. 그 앞으로도 뭐 어떤 댓글이든 달아주시면 제가 할 얘기가 있는 간단한 거면 댓글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좀 할 말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영상도 따로 이제 친절한 유튜버죠. 이것 때문에 뭐 영상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좀 의미 있는 질문에는 제가 영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